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기로 결정했다. 오래된 기차라 그런지 좌석은 비좁고 창문은 오래되어서 그런지 잘 닫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도 한 학기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고향에서 풀고 싶었다. 기차는 저녁 늦게 출발했다. 쿠쿠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차가 움직이자마자 나는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말을 걸어왔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박 아저씨였다. 그는 고향에 가족을 두고 서울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다.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어딘가 모르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큼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한 그 이상한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다른 승객들도 이상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고 기차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다 갑자기 기차가 멈춰섰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기분이 좋지 않군. 기차 승무원이 방송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했지만 이상한 냄새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승객들은 이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기차가 멈춘 지 약 20분이 지나자 승객들은 하나둘씩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드디어 승무원이 지나가며 승객들에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였다.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옆자리 아저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저씨의 자리에는 그가 두고 간 외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내 등 뒤로 오싹한 기운이 스쳤다. 주위 승객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언제 자리를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아저씨를 찾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승무원조차도 그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나는 기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아저씨의 모습을 찾아봤다. 그런데 그때 기차 화장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파란 불빛을 보았다. 쭈뼛 서늘해진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서 화장실 문을 열었다. 화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파란 불빛의 정체는 낡은 형광등이었다. 하지만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의 외투가 그 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급하게 기차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나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검은 그림자가 기차 바깥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이다. 깜짝 놀라 창가로 다가갔을 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감히 창문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서서히 사라졌다. 고향에 도착한 나는 이번 일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이 단지 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불안한 느낌은 한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같은 기차를 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박 아저씨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기차를 탈 때면 그날 밤의 파란 불빛과 검은 그림자가 떠올라 몸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곤 한다. 기차 안의 승객들 사이를 호련히 지나가는 그림자, 그리고 파란 빛이 새어나오던 화장실, 그 모든 것이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지금도 그날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떠올리며 가끔씩 공포에 휩싸이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날 내가 본 것은 정말로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누가 알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길을 혼자 다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시에 비해 한적하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기 시작한 첫 주, 나는 근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산책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길은 숲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나같이 도시의 소음을 피하고 싶던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었다. 한 번은 해가 저물 무렵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로 초입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다소 초조해 보였고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주민인지라 눈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미묘하게 불안해 보였다.
혹시 이 길 지나가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네,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되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길에는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속으로 웃음을 머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새들의 지저귐과 흐르는 작은 개울 소리만 들리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문득 주위가 아주 고요해진 것을 느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괜히 긴장감에 휩싸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며칠 뒤 같은 길을 아침에 한 번 더 걸어보기로 했다.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의 숲은 조금 더 생동감이 넘쳤고 애초에 내가 여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다시 깨달았다. 그러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나는 전에 느꼈던 그 이상한 고요함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길을 피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나 감각을 경험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산책할 때마다 그 숲 깊은 곳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을 느낀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이었고 달빛이 없어서 길은 더욱 어두워 보였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단순한 소문일 뿐이야.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위의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서늘함이 내 등 뒤를 타고 내려갔다. 마침내 나는 그 산책로의 가장 깊은 부분에 도착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매우 가까웠고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소리의 방향을 향해 돌아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곳에는 나 이외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허겁지겁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길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고 적어 놓았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산책로는 예전에는 작은 마을 묘지가 있던 자리였다고 한다. 오래된 무덤 중 일부는 전쟁 중에 사라졌고 몇몇은 나무 아래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영혼들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한 것일까? 아직도 나는 가끔 그 길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알지 못하는 것들에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방학 동안 나는 기숙사에 남아서 아르바이트와 계절 학기를 병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거나 여행을 간 덕분에 기숙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숙사 건물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텅 비어 보였다. 나는 빠르게 샤워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웠다. 그때 갑자기 내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잠가두었는데 말이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저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지만 기이한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겁에 질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숨을 죽였다. 발자국 소리는 이제 침대 바로 옆까지 다다랐다. 이젠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속으로 외치다시피 생각했다. 나는 그저 겁에 질려서 눈을 질끈 감고 잠들기를 바랐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고 나는 무슨 힘이 났는지 이불을 살짝 내려다보았다. 방은 여전히 캄캄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방 안은 공기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워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포와 피로가 뒤섞여 어쩔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기숙사의 사감님을 찾아가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사감님은 약간 의아해하시더니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이 최근 한 명 더 있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해 주셨다. 그 학생 역시 밤중에 이상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숙사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 기대를 걸었지만 그저 어두운 복도 외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수상한 점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다시 방으로 돌아온 나는 곧 소름이 끼쳤다. 책상 위에 두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사진은 나와 여행을 갔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내 얼굴 부분이 무언가에 긁힌 것처럼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방 안에서 자지 않고 그냥 친구의 빈 방에서 잠을 청했다. 다행히 다른 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몇 주 후 내가 있었던 방에서 또 다른 학생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간단한 공사 후 그 방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그 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퍼뜨렸다. 예전에 그 방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느니 기숙사 건물 자체에 뭐가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몸서리를 친다. 대학 시절의 추억 중에서 아마도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 누구의 장난일 수도,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저 그 기억이 오래된 이야기로 남길 바랄 뿐이다.